코스피가 개인의 매수세 가운데 3,150선 안팎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세가 진정되고 또 하원의 트럼프 탄핵안 가결 등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여권의 이익공유제 입법화 논의에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의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기업에 굉장한 압박을 주는 증세 꼼수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정이 백신 점검회의를 열고 접종 계획과 거리두기 관련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백신 접종 경과를 지켜본 뒤에 접종하겠다는 응답이 68%를 기록했습니다.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 NSC 대표가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17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인수 소식까지 넥슨이 게임을 넘어서 신규 투자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금융시장 소식으로 뉴스 열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국내 증시가 장 초반에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지금 장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소폭 하락 출발해 3,15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기준 0.14% 내린 3,143.90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도 개인의 액수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5,243억 원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1,586억 원, 3,940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와 같은 지수로 시작돼 현재 0.37% 떨어진 975.50에 거래 중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78% 내린 89,0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 LG화학은 2.9%, 네이버는 0.8% 오르며 강세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현대차는 각각 2.63%, 2.9% 하락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80점 오른 1,099원 90전입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여러 변수들이 좀 엇갈려서 작용을 하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이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죠. 네, 다우지수는 0.03% 하락한 채 마감했고 S&P 500은 0.23%, 나스닥 지수는 0.43%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진정되긴 했지만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 여부를 주시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달보다 0.4% 오르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나올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종목별로는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CEO 교체 소식이 나온 인텔 주가는 7% 가까이 급등했고 애플과 아마존은 각각 1.6%, 1.4% 올랐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네, 코스피가 연초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로 몰리는 자금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예금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적금을 깨고 신용대출까지 받는 등 정말 말 그대로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끌어모아서 주식시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내용은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적으로 1월은 목돈 마련을 위해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는 예적금 잔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어제까지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약 498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70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또한 4대 은행의 적금 잔액도 지난 한 주 만에 700억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신용대출도 올 들어 4,500억 원 넘게 증가하며 빠르게 늘고 있는데 주식시장 과열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1%가 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약간의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옮기겠다, 이런 수요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언제든지 주식을 살 수 있는 증권계좌 예탁금은 지난 11일 기준 사상 처음으로 7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새해 들어 하루 평균 1조 원 이상의 돈이 증시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11월 기준 시중에 풀린 돈은 3,178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매월 늘고 있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국회를 찾아서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 철폐를 내세우는 등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한편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간의 정책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변 장관이 어제 국회를 찾았다고요? 네, 변 장관은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공급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서울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3기 신도시 입주 전인 향후 4, 5년간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급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재건축, 재개발을 막고 있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대차 3법 개정과 함께 양도세도 내리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놓고 후보들의 정책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네, 먼저 여당의 우상호 의원이 어제 2차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우 의원은 강변북로와 철로 위에 인공부지를 조성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공시지가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과 함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후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놓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에 야당은 기업에게는 굉장한 압박이라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우선 정 총리 발언부터 한번 자세히 전해주시죠. 정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익공유제가 경우에 따라선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도화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내에선 강제성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며 차라리 세제를 강화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SNS에서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라는 전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당 안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이익공유제가 증세 꼼수라는 입장인데요.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며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도 기업의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가 굉장한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으로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내 백신 접종이 예정된 가운데 제약사 모더나 CEO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얼마나 추가가 됐을까요? 네,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4명입니다. 어제보다 37명 줄어들었지만 사흘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31명, 경기 162명, 인천 24명 등 수도권이 3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7만 7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달 초 800명대까지 늘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많은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0명 늘어나면서 누적 1,1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38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 추세를 점검하며 이번 주말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좀 우울한 소식도 있어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최고 경영자인 스테판 방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CNBC는 스테판 방셀 최고 경영자가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주기적으로 유행을 반복하는 풍토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CNBC는 공중보건과 감염병 전문가들의 예상과 일치하는 견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에서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 보고됐습니다. SBS 비즈 윤성훈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 업체인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NXC 대표가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175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게임을 넘어서 왕성한 영역 확장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시점은 언제입니까? 네, 넥슨의 지주회사 NXC는 지난해 8월 스페이스X가 모집한 약 2조 원 규모 전환 우선주 신주에 1,600만 달러, 우리 돈 약 17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특수목적 법인으로 조성한 펀드에 약 60% 규모로 참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스페이스X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세운 민간 우주 항공기업입니다. 지난해 5월 민간이 주도한 첫 유인 우주선 펠컨 9을 공개하며 우주 개척사에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국내 투자법인이 스페이스X의 주주가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넥슨 보면 이번 스페이스X 건 외에도 신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영역 폭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NXC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인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정주 대표는 미래 먹거리, 특히 블록체인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NXC는 지난 2017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의 지분을 60% 넘게 확보했고 이듬해 유럽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 스탬프도 인수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말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 대행업체 타고미에 투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이에 앞서 고급 유모차 브랜드 스토케, 일본 골프 의류 브랜드 마크앤로나 등 20여 개 회사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임을 넘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시장 장악력을 굳건히 하고 나아가 핀테크와 유통, 엔터테인먼트 분야까지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강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으로 500명대를 유지한 가운데 당정은 백신 점검 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과를 좀 지켜본 뒤에 백신을 접종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0%에 달한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오늘 당정회의는 어떤 논의가 좀 예정이 돼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 점검 회의를 열고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논의하는데요. 백신 우선 접종 순서와 장소, 인력 확보 문제 등 백신 접종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합니다. 또 어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한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을 확인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치료제에 대해 치료제도 국가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치료제 무료 접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정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는 17일 이후에 방역 지침 등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제 우리나라도 다음 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데요. 한 백신 관련 설문조사를 보니까 좀 흥미롭습니다. 좀 경과를 지켜본 뒤에 접종을 하겠다 이런 여론이 우세한데 여전히 좀 백신 공포증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팀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18세 이상 1,0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백신의 안전성이 검증됐고 무료 접종한다는 조건 하에 백신 접종 의향을 묻는 이 결과 전체의 80.3%가 접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지켜보다가 접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59.9%였고 빨리 맞겠다는 의견은 37.8%에 그쳤습니다. 또 응답자 자신의 접종 시기는 지켜보다 맞겠다는 의견이 67.7%로 더 늘었고 빨리 맞겠다는 비율은 28.6%로 더 낮아졌습니다. 즉 백신 접종 의사는 대다수가 갖고 있지만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접종 시기를 늦추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혼술 또 홈술 문화가 자리가 잡으면서 와인 판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통업체들도 와인 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체인 CU가 독자 와인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어마은 기자. 네, 어마은입니다. 이제 편의점 업계에서 와인 독자 브랜드까지 론칭을 한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는 자체 개발 와인 브랜드인 음을 오는 20일 첫 출시합니다. CU는 시그니처 와인 라인을 지난해 10월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속에 출시가 미뤄졌는데요. 이날 선보일 와인은 레드 와인으로 원산지는 스페인, 판매가는 6,900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15,000개 점포에 모두 20만 병이 풀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편의점 업계에서 자체 개발 상품까지 내놓는 이유라고 하면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타 유통 채널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건데요. 와인 판매를 넘어서 특정 편의점에서만 살 수 있는 시그니처 와인을 판매해 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앞서 이마트24는 지난해 7월 자체 와인 전용 브랜드인 꼬무를 선보였는데요. 해당 상품의 반응이 좋자 지난해 겨울엔 같은 라인에 다른 상품을 추가 구성해 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확실히 집에서 술을 소비하는 홈술 문화가 확실히 늘어난 거죠. 네, 와인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족과 도수가 낮은 와인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는데요. 지난해 편의점 업계 와인 매출은 전년보다 최소 30%에서 170% 넘게 증가했습니다. 급격히 커진 와인 시장 규모에 유통업계 곳곳에선 와인과 관련한 마케팅이 쏙쏙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화관 업계에는 혹독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시네마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인력 구조조정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죠.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롯데시네마가 정초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컬처웍스가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근속 3년 이상, 즉 2018년 이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자를 받는다고 사내에 공지했습니다. 최대 20년 근속 연수와 기준 금액을 곱해 정해지는 퇴직 위로금, 그리고 취업 지원금 등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롯데컬처웍스는 지난해에도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영 악화가 원인으로 꼽힐 텐데요. 롯데시네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롯데컬처웍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약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5% 넘게 줄었습니다. 영업 적자도 1,300억 원에 달하는데요. 회사 측은 매월 150억 원 수준의 적자를 보는 상황이고 완전 회복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희망퇴직 실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지난달 롯데컬처웍스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롯데시네마는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2년 동안 전국 100여 개 직영관 중 손실이 큰 20여 개 지점은 단계적으로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또 관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도 최저금액 보장해서 수익 분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CGV는 지난해 3월 한 차례 희망퇴직과 자율 무급휴직 등 비상경영을 실시한 바 있는데 CGV도 사정이 더 악화된 만큼 추가 구조조정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올해 첫 사장단 회의에서 우리의 잠재력이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경영진들을 향해서 상당히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에 뒤처지는 기업들은 과감한 포트폴리오 조정도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굉장히 경영진들 들으면 얼어붙는 소식이 있군요. 지난해 롯데 실적에 대해서 신 회장이 직접 굉장히 박한 평가를 내렸어요. 맞습니다. 신 회장은 어제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 이 경영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경영 지표가 부진했고 이는 우리의 잠재력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음에도 부진한 사업군이 있는 이유는 이 전략이 아닌 실행의 문제였다고 진단했는데요. 이 혁신적으로 변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봐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 회장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좀 이런 건 해야 된다, 강조한 게 있습니까? 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혁신, 브랜드 강화, 또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고려하는 ESG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신 회장은 각 업에서 1위가 되려면 이 필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또 기술 개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제도약을 위해 나부터 롯데 변화의 선두에 서겠다는 의지로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더불어서 내부 조직 문화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아직도 일부 회사엔 권위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CEO부터 변해야 한다고 신 회장은 조직 문화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번 사장단 회의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서 비대면 화상 회의로 열렸고요. 총 130여 명의 계열사 사장 또 임원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스타벅스에서 럭키백이라는 상품을 판매를 하죠. 이게 가방 안에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구매를 하는 일종의 연초 이벤트격 상품인데요. 재고 처리한다라는 지적 속에서도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장지영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네,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럭키백의 인기 여전했습니다.
네, 지난 12일부터 각 매장에서 판매가 시작된 스타벅스 럭키백은 하루 만에 완판됐습니다. 구체적인 판매 수량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7,000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걸 막기 위해 과도한 홍보는 자제하고 SNS로만 판매 소식을 알렸지만 입소문을 타고 판매 시작 당일에 준비 수량이 모두 팔렸습니다. 럭키백은 가방 안에 텀블러, 머그컵, 음료 쿠폰 등이 들어있는데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스타벅스는 2007년부터 럭키백을 판매했고 매년 완판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장 기자, 그런데 사실 이게 상품 구성을 보면 시즌이 지난 2월 상품 구성인 거잖아요. 사실상 재고 처리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네, 1, 2년 사이 잘 팔리지 않았던 상품을 모아서 럭키백에 담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타벅스도 지난 시즌 상품이란 걸 고지하고 있고 사는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재고라는 점을 감안하고 사기 때문에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요. 2007년 최초 출시 당시엔 럭키백이 28,000원이었지만 올해 가격은 63,000원입니다. SBS 비즈 장지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사상 처음으로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자회사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 단독 취재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이 자회사 만드는 거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자회사 법인 설립 TF를 출범하고 자회사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법인명은 금감원의 영문 약자인 FSS를 딴 FSS 시설관리입니다. 현재 금감원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요. 시설관리와 환경위생, 경비 등 3개 직군의 137명이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기존 용역업체와의 잔여 계약으로 인한 신분 전환 작업, 경비업 인허가 작업 등의 업무를 이르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정식으로 자회사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금감원이 왜 갑자기 자회사를 설립해서 정규직 전환에 나선 걸까요? 이게 어떤 맥락이 있는 얘기입니까?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던 만큼 이 공공기관들도 정규직 전환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들은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고요. 금감원도 직접 고용과 자회사를 통한 간접 고용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은 정부가 매년 인건비 총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했을 때 예산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기존 직원들과 임금이나 복지 체계가 달라서 이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감원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 안정성만큼은 높아질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올해 기업들은 ESG라고 하죠. 이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경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이 ESG를 앞세운 채권 발행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실제로 집계를 해보면 ESG 채권 발행 규모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네, 지난해를 보면 채권 전체 신규 상장 금액 769조 원의 7.7%인 약 59조 원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신규 상장한 사회책임 투자, SRI 채권 규모가 1년 전보다 129%, 약 33조 원 증가한 58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SRI 채권은 발행 자금을 친환경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등에 사용하는 채권으로 ESG 채권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채권이 최초 상장된 2018년 이후 3년 동안 누적된 상장 금액은 85조 9천억 원입니다. 네, 실제로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느는 거는 또 이유가 있다고 하죠. 세계적으로 저탄소 정책이 도입되고 주주 행동주의가 강해지면서 사회적 책임 투자가 요구된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반영해 투자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들도 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을 외면하는 착한 소비를 실천하면서 이제 ESG 경영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채권은 물론이고 관련 펀드도 늘고 있는데 혹시나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네, 국민연금도 내년 ESG 투자를 전체 기금의 절반까지 늘린다고 밝힌 만큼 기관, 개인 할 것 없이 관련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신용평가업계가 ESG 인증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사실 무형의 가치인 만큼 방법에 따라 자칫 주관적인 판단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ESG 투자와 공시, 인증 등 관련 제도가 표준화되는 것이 시급합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SK하이닉스가 ESG 경영 가속화를 위해서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한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린본드는 환경 친화적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용도로만 쓸 수 있는 특수 목적 채권입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그린본드를 발행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SK하이닉스는 그린본드 발행으로 마련한 재원을 수질 관리와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오염 방지, 생태 환경 보건 등 친환경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니스톱과 현대백화점에 이어 이마트24에서도 거스름돈 계좌 입금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은행은 이마트24 전국 5,400개 매장에서 계좌 입금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장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뒤 거스름돈을 모바일 현금카드 등을 이용해 은행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지만 황사가 발원하면서 공기가 종일 좋지 못하겠습니다. 외출 시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중국 내륙과 내몽골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 상공을 통과하고 그 일부가 낙하하면서 전국적으로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여기에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유입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도 받겠는데요. 따라서 WHO 기준은 전국 나쁨에서 매우 나쁨, 환경부 기준은 한대 나쁨에서 나쁨 단계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종일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지만 남부지방은 낮부터 오후 6시 사이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를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공기가 계속해 나쁘겠지만 모레인 주말부터는 다시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찬바람이 불며 날이 추워진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네, 1월 14일 목요일 오전 뉴스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